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저녁 시간에 보태미디어는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해서 북한 상부에 200만 달러가 지급됐다며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 액트지오 고문이 유망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에는 위험성이 있다며 마지막 입증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의 총파업 찬반 투표가 오늘 자정 마감됩니다. 의학회와 의대 교수단체들도 투표 결과에 힘을 실기로 하면서 4년 만에 의사 총파업이 현실화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마감 시한을 앞두고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당인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연차 투쟁에 돌입했는데 오히려 연차 사용 비율은 지난해보다 낮았고 생산 차질도 없었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3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뉴스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에 200만 달러가 지급됐다며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임예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오늘 판결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수원지방법원은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에 200만 달러가 넘어갔다며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준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이용하고 측근에게 급여를 주게 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는지도 쟁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3억 3천만 원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남북경제협력 사업권을 빌미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했는데요. 앞선 경울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3,4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판결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친화적인 재판 진행에 이런 결과를 예상했었다며 굉장히 편파적인 증거 취사 선택이 있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오늘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네, 현재 수원지검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한 진술이라며 번복했고 지난 4월 재판에서는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해 논란이 됐습니다.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이 대표를 엮기 위해 사실상 세미나를 하고 이 과정에서 검찰 청사 안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정 기록과 조사실 사진까지 공개하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공범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무리해서 이 대표를 엮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특검법까지 발의했고, 검찰은 1심 선고 직전에 특검법을 발의한 건 사법방해특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을 두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 진행형이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결과를 예견이라도 하듯이 그간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 방해 공작이 다양하고도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됐다며 특히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현실을 바로 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 주가 조작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과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조작 수사 관련 특검법은 기존대로 별도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도 여야는 끝내 법사위와 운영위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다수결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일에도 단독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을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공언한 대로 총선 민심을 받들기 위해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와 대통령실 담당 운영위는 야당 몫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힘자랑이란 여당 공격에는 국회법 준수가 힘자랑이면 계속 힘자랑하겠다면서 합의가 불발되면 다수결 원리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정기한 준수를 거부하면 문호동 불법 세력이란 지탄을 받게 될 거라 비난했는데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여당 고립작전을 폈습니다. 저희 야사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일하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원구성을 마치고 상임위를 배정받아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 요청서를 제출하며 명단 제출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지난 국회의장 선출 때처럼 오는 10일에도 거듭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뽑을 생각이지만 협상 상황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질질 끌거나 제출을 거부할 시 이후 벌어지는 일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여당이 끝내 협상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배정 권한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 때처럼 여당 몫 강제 배정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의 파행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 섞인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원내대표 회동을 모두 거부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국회의장 제안에 응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민주당이 본회의를 예고한 10일 자체 의원총회를 거쳐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하겠다며 강공으로 맞섰습니다. 취임 즉시 민주당 편에 서서 원구성을 압박하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에서 중립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 밝히신 일성이 민주당 주장의 대변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오 의장과 민주당의 일방적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당목 상임위 명단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180석을 갖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던 4년 전에도 원구성에 47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는 거냐고 질타했습니다. 법에도 불구하고 역대 원구성이 평균 40여일이나 걸린 것은 원구성에 있어서 상생을 하자는 민주당과 DJ의 유업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협치와 균형의 관리를 깨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노리는 건 사법 리스크 방탄과 국정 장악을 위한 검은 속내를 드러낸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의도,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흔들겠다는 의도. 다만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은 적잖은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구성 협상 대응책 등을 정한다는 방침으로 사실상 주말 사이 추가 대화의 문은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원구성 강행이 불러올 역풍은 결국 야당 몫이 될 거라며 여론에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이지만 야권의 강력한 압박에 뾰족한 출구 전략은 보이지 않는 만큼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액트지오사의 고문이 기자회견에서 동해의 가스와 석유 매장에 대해 유망성이 높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 is very good in a frontier basin. For comparison, the largest discovery in the world in the last 20 years or 25 years is the Liza prospect in Guyana. I participated in that well, to drill that well, when I was working for ExxonMobil. The GCOS of Liza pre-drill was 16%. The answer is, don't get me wrong, it's still risky, right? It's 20%, meaning there's 80% chance that it will not work. 아브레오는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석유 관련 업체는 인력을 줄이는 추세이며 작은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것도 업계에서 흔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답변들을 오동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아브레오 고문의 회사 액트지오의 주소가 휴스턴의 한 가정집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레오는 자신의 집이 맞다면서 업무의 특이성을 설명했습니다. The answer is yes.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do our job is computers, software, and a camera. So my team is spread around the world.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 특성상 회사의 규모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생긴 영국 지사도 가정집이라고 밝혔습니다. Which address is also his house. 두 번째 의문은 직원 수가 지나치게 소규모라는 점입니다. 아브레오 고문은 회사의 업무가 시추가 아니라며 데이터 분석과 해석에 초점을 맞췄음을 강조했습니다. We don't drill wells, we don't shoot seismic lines, we just interpret data. Every company, they have between 3 to 5 people to interpret the data. 또 이 업계에선 작은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석유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3D 자료 등을 왜 여러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액트지오에만 분석 의뢰했는지 의문도 존재합니다. 석유공사는 분석에 앞서 4개 업체에 대한 경쟁 입찰을 시행했고 기술과 가격 평가 결과 액트지오를 선정했다고 설명하며
분석을 여러 업체에 맡기지 않은 이유는 기밀 유지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23년 심야 종합평가를 위해서 4개의 업체를 경쟁 입찰로 입찰을 시행했고 기술과 가격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액토지오사를 공정하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데 업체에 세워 나간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걸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액트지오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여러 답변이 나왔지만 연평균 매출이 27,000달러, 3,800만 원으로 너무 적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나오지 않아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높은 총파업 투표율과 의대 교수들의 동참에 힘입어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는 9일 투쟁 여부와 방식을 확정하는데 의사들의 대규모 총파업과 대형 병원의 휴진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위한 막판 결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총파업 여부와 시점, 방식을 확정합니다. 이 자리에 의학회와 의대 교수 단체들까지 참여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수님들께서 의협과 한마음 한뜻으로 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의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투표에서도 절반이 넘는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 동력을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들은 이미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병원장은 의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에 대한 사직 수리 금지와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적어도 전공의 30%는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이틀간 복귀한 전공의는 13명에 불과합니다. 설익은 대책 아니냐는 역풍도 불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발표대로 추진하겠다며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확고합니다. 의정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여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의사총 파업이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총장협의회와 첫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양질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대 총장협의회는 지난 4일 학생들의 유급과 휴학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고 이 부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이들 지역과 협력 관계를 긴밀히 가는 한 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구상이 추진됩니다. 또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이 정상회의를 만들어 내년에 국내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 직접 보시겠습니다. 한 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표방하는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함께 구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그리고 원전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그 첫 회의를 내년에 국내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2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캐나다가 금리 인하에 나선 지 하루 만인데요. IMF는 유럽의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만 미국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현지 시간 6일 기준금리를 4.5%에서 4.2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7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23개월 만에 방향 전환입니다. 금리를 동결한 지난해 9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금리 인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Based on our updated assessment of the inflation outlook,
the dynamics of underlying inflation and the strength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it is now appropriate to moderate the degree of monetary policy restriction. 독일 등 유로존 곳곳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리를 낮춘 겁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그러나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습니다. We are determined to ensure that inflation returns to our 2% medium-term target in a timely manner. We will keep policy rates sufficiently restrictive for as long as necessary to achieve that aim.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캐나다가 금리를 내린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유럽중앙은행의 6월 금리 인하를 권고해왔다며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 expect that the Fed should be cautious. We recommend a cautious and data-dependent approach in deciding policy in the coming months. IMF는 미국 경제가 긴축 통화 정책과 경제 충격에도 강한 회복력을 갖고 있다며 올해는 미국 경제가 다소 둔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정책 전문가들은 세계 3위 경제권인 유로존의 금리 인하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며 전 세계적 금리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올해 들어 발작성 기침인 101의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배 늘어난 1,36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101의 환자는 1,365명으로 유행이 돌았던 지난 2018년과 비교하더라도 6.7배 늘어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3에서 19세가 49.6%, 7에서 12세가 37.5%로 소아청소년이 전체 환자의 87.1%를 차지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질병청은 전 세계적으로 101회가 유행하는 상황이라며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번질 수 있는 1세 미만 아동의 2, 4, 6개월 적기 접종과 추가 접종 3회를 꼭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조선인 강제노역 장소였던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보류를 권고하자 일본 내에서는 당혹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측의 독도 주변 해역 조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는데 우리 정부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대상 기간을 16세기에서 19세기 에도 시기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광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며 보류를 권고하면서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정중히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この佐渡の金山の文化遺産としての素晴らしい価値が評価されるように、引き続き誠実かつ不断に丁寧な議論を行っていく考えでございます。 일본 정부는 앞서 보류 권고를 받은 6건도 결국 등재가 결정됐다며 낙관적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당혹감 또한 적지 않습니다. もう期待してたんですけど、昨日発表を聞いて残念だっていう気持ちですね。ずっと期待してますよ。本当に今年こそは絶対な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관찰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으면 등재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선박이 독도 주변 해양을 조사한 데 대해서도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라며 부당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다음 달 발간될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와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도에서 초청하지 않았는데 김정숙 여사 스스로 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호화 기내식 논란에는 실제 기내식 비용 가운데 음식값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란의 핵심은 인도 정부의 초청 대상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김 여사로 바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모디 총리가 적극 환영하면서 디왈리 축제의 주빈국이 대한민국이고 또 주빈을 김정숙 여사로 초청을 하면서 국빈 예우를 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면서 초청장이 10월 26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6,290만 원이 전체가 기내식이 아니라 전체 기내식비 중에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 보관료 등 순수한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 비용이 65.5%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 전체가 105만 원입니다. 4.8%가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입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등 떠밀려 간 것이라고 강변을 하더니 문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품격을 지키라는 말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의혹을 덮기 위한 부끄러운 추태입니다. 2018년 9월 인도 측은 문체부 장관을 초청을 했습니다. 한 달 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인도에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10월 26일 모디 총리 명의 초대장이 대한민국 정부에 오게 됩니다. 문체부 장관 초청에서 영부인 초청으로 바뀐 것입니다. 등 떠밀려 간 것이 아니라 타지마을 가고 싶어 등 떠밀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계속되며 창사 이래 첫 연차 파업까지 빚어졌습니다. 정확한 참여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단 우려됐던 생산 차질은 없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예고했던 대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연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이 현실화한 겁니다. 일단은 자발적으로 저희가 조합원들한테 참여를 독려를 했고요. 많은 조합원들이 동참을 해주셨고요. 총 파업을 목표로 해가지고 쭉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겁니다. 다만 노조는 연차 파업 참여 인원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조합원은 2만 8천여 명, 전체 직원의 22%에 달하는데 우려했던 생산 차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징검다리 휴일 때보다도 연차 사용자가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첫 파업이 이뤄진 건 공교롭게도 고 이건희 회장이 31년 전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 빼고 모든 걸 받고 인류가 되어야 한다며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절대 내 말에 절대라는 용어를 여간해서 잘 안 써요. 절대 안 된다. 지금 안 변합니다. 고 이전 회장의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HBM과 파운드리 등 1위에 뒤처진 반도체 분야는 물론 중국이 바짝 추격하는 스마트폰 시장에 회사 내 노사 갈등까지 삼성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회장도 직접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수행은 없이 미국 출장길에 나서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대표와 만나는 등 주요 AI, IT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모두가 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잘 해내고 아무도 못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먼저 해내자며 직원들을 직접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산적한 과제 속에 창사일의 첫 파업이라는 위기까지 닥친 삼성전자. 안팎의 문제를 모두 풀어내고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지는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의 리더십에 달렸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가 강제로 끌려나간 졸업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받은 카이스트 신민기 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신 씨의 항의가 업무방해로까지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월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들고 강의하다 경호원의 입이 틀어막힌 채 퇴장당했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유튜브에 연이어 공개됐습니다. 통쾌하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피해자 측은 신상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가해자 여자친구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사적 제재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괴로운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검증된 정보가 아니다 보니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익명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게 다시 재점화돼서 보도되기 시작한다면 사법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비판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적 제재를 위해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돼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가해자를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사적 제재에 호응하는 이유는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법의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실제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무려 44명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청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공직자들 수사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가에 대해서 아마 더 분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 잘못된 그 수사 절차, 관행 이것들을 바꿔야죠. 반복되는 사적 제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형수 이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황 씨의 추가 불법 촬영에 대해 진술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입수한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 이 씨는 황 씨가 알려진 피해자 2명 외에도 제3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했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한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또 불에 탄 아이폰 포렌식을 검색한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휴대전화에 황 씨의 성관계 영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황 씨가 불법 촬영이나 가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 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황 씨 측은 입장을 내고 황 씨가 다수의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임을 명확히 한다며 이미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형수 이모 씨의 영상 유포 범행에서 얼굴이 공개되고 신원이 노출된 피해자는 황 씨가 유일하다면서 가해자의 주장을 인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이 지난해 연속 보도한 소방서장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과 관련해 소방감찰조사관 2명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상당수 조사 기록이 누락된 정황을 잡고 과주기 감찰을 위한 게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YTN의 전북 진안 소방서장 관용차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보도 이후 전북 소방본부가 소방서장급 간부 전체를 소집해서 자정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직 3개월 징계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김병철 전 진안 소방서장 횡령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압수수색에서 당시 조사 문건들을 확보한 경찰은 봐주기 감찰 정황을 잡았습니다. 취재 결과 강제 수사 후 감찰팀장 등 조사관 총 2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조사관들은 김 서장 비위를 들여다보기 위해 주변 소방관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서장의 비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전략적 직무유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0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했거나 유용한 것으로 조사된 경우 해당자를 반드시 고발하도록 한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배임 횡령액이 288만 원으로 추산됐지만 김 서장이 횡령액을 200만 원 미만으로 주장한다는 이유로
감찰 부서가 고발 대상 사건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는 소방노조가 조직의 자성을 촉구하며 대신 고발한 뒤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피해행위나 범죄 행위가 묵인되어 권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경찰은 조만간 입건한 소방조사관들을 불러 봐주기 감찰 의혹을 둘러싼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상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여파는 어떨지도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에서 9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은 이게 좀 소식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사실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범죄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에 이 기소가 됐고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고 1년 8개월 만에 이제 1심 선고가 이뤄진 것인데 이 범죄 혐의가 크게 세 가지 사실관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째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또 경기도 산하 킨텍스의 대표이사로 재임을 할 당시에 쌍방울 측으로부터 이 법인카드라든지 자동차 사용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 지인을 통해서 허위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해서 총 3억 3,400만 원 정도를 수수를 했다고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정치자금법상에 정치자금을 받을 때는 이 규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이제 위반했다라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하나가 있었고 또 이 금액 중에 일부는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뇌물로 또 2억 5,9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사실관계고 예. 또 다음 사실관계가 이제 이후에 추가로 기소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2019년에 이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방북을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일단 북한에 송금을 하도록 했고 또 그리고 이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추가로 300만 달러를 송금하게 했다라는 이 취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이 외국환 거래법이 있습니다. 이 외국환 거래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뭐 송금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행위를 할 때는 이 허가라든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재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이 송금을 한다든지 금원을 이렇게 이제 출금을 해서 보내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또 이 부분도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그 이제 법이 이 외국환 거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위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게 이제 혐의가 하나가 또 있었고 예. 또 마지막으로 이 쌍방울 측에 이 혐의 관련해서 본인의 이런 법인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혐의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 이 쌍방울 측에 관련 이제 자료들을 이제 폐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함으로써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이 이뤄졌고 이에 대해서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찰에서 봤던 혐의를 인정을 한 부분이 많았고 다만 이 법리상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안 되는 뭐 이제 킨텍스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기간이었다라고 해서 그 금액 그 기준 당시에 이제 받은 금액은 빼준다든지 뭐 그리고 또 이제 송금한 금액 중에 일부는 이제 그런 뭐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이 법리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무죄가 선고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 무죄의 사실관계가 있지만 이 죄명 자체는 다 유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죄명은 다 유죄를 선고를 하고 다만 사실관계 중 일부 이제 제한 부분을 제외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오늘 이제 검찰에서는 당초에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 이제 그거를 내달라 이렇게 구형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에 비해서 조금은 낮다고 볼 수 있는 징역 9년 6개월 그리고 벌금 2억 5천만 원이 선고됐다는 그런 소식이고 이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재판부에서 보통은 이렇게 죄명이 많으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죄명은 인정이 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죄명은 이제 인정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판단이 빠지니까는 이 구형보다는 많이 낮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조금 중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재판부가 이화영 씨가 반성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점들을 이렇게 본 건가요?
예, 뭐 여러 가지 관측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재판부의 이 재판 자체가 1심이 1년 8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굉장히 길다면 길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이고 예. 이 재판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됐었지만 뭐 이 변호인의 해임에 관해서 뭐 배우자와 법정에서 다툼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법관을 기피 신청해서 그로 인해서 또 재판이 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또 진술과 관련해서도 혐의를 일단 전체적인 혐의를 부인을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반성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런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아서 아무래도 이 처벌에 있어서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가중 사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가중을 해서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번복했던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의 대납을 보고했다는 진술.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 사건과 무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의 행동 동기로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더 이상 판단을 안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판결에서 만약이라도 사실관계에 관해서 그러한 뭐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선을 명확하게 그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혐의에 대해서는 이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느냐 이것 자체는 쟁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대표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것이 이재명 그 대표까지 올라갔는지 이 부분은 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까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정확하게 이 법리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너무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선을 그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판부가 조금 부담스러워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재판부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이 판결의 효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게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객관성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재판에서 오늘 이 판결이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이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는 그 작년 9월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가 그때 기각이 한번 된 다음에 조금 수사가 이제 조금 동력을 잃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지금 오늘 유죄 선고로 인해서 방북 비용에 대해서 일단 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다라고 1심 판결은 인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조금은 더 수사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고 보고 기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사건 자체도 사실관계가 달리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재판부마다 사실관계를 달리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이 1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이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이었거든요. 이 부분 먼저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부분 사실관계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증거가 하나가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증거를 제출을 했는데 이 검찰의 진술 조서, 그러니까 이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진술 당시에는 검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이 몇백만 달러가 지급이 된 것이 맞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검찰 진술 조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한 달 정도 직후에 이 부분을 이제 번복을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검찰의 압박과 회유 때문에 진술을 한 것인지 실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번복을 하고 이제 자필 진술서도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번복을 하게 된 그 회유 압박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2024년 4월 4일에 이제 그때 당시에 수사 당시에 음주 회유가 있었다. 그 당시에 뭐 본인만 간 것이 아니라 검찰을 갔더니 본인이랑 그 김성태 전 부회장이랑 뭐 이런 관계자들이 나와서 다 같이 잠깐 앉아 있는데 거기서 뭐 회덮밥도 먹고 뭐 연어회도 먹고 그리고 술자리도 있었다. 그리고 간단한 술자리였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본인이 회유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출정일지라든지 이게 이 구치소에서 법정에 나온다든지 검찰의 수사를 받으러 나올 때는 출정일지를 작성하거든요. 이 출정일지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제출을 하면서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이에 대해서 일단 법원에서는 이 회유나 압박과 관련해서 이 술자리가 있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그리고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한 점을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어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국환거래법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팜 비용이 500만 달러, 그리고 방북 비용이 300만 달러 이렇게 지금 혐의를 봤었는데 그 중에 일부 금액만 인정이 됐던 겁니다. 그 예. 일부 금액만 인정이 됐던 부분이 이 방식에 있어서 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검찰에서 봤던 이 공소장상의 이 행위가 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되는 행위라고 아니라고 봐서 그 부분이 무죄가 된 부분이 일부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북한으로 송금하도록 했다, 북한으로 지급되도록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800만 달러 전체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 200만 달러 정도만 인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전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에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실제 사실은 뭐 지급된 것이 맞다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민주당이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법을 발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재판부 판단으로 인해서 특검이 실행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게 1심 재판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항소심에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 특검과 관련해서 이 술자리 뭐 회유 정황에 관한 이제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에 관해서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조금 진행을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1심 판결문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판결문에서도 이 진술조서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증거가 지금 제출이 됐고, 그 하나하나의 혐의에 대해서 각각의 그 근거가 된 증거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증거가 명시가 돼 있는데 진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회유를 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조금 뭐 의견이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점은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또 다투게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강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예, 아무래도 보강 수사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 재판 과정에서 항소심에서 일단은 지금 기록은 거의 다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예. 그 기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증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시간을 소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이번에 인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사실 오인을 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때는 법리 오해랑 그리고 사실 오인 이 두 가지를 이제 방향으로 나눠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법리 오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 뇌물죄 같은 경우에 뇌물죄의 뭐 주체가 누구인지, 대상이 무엇인지, 뭐 행위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인 걸 다투는 것이고, 이 사실 오인이라는 거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1심의 판단 자체가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같이 주장을 할 것인데, 지금 사실관계는 웬만한 부분은 다 검찰의 주장이 인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오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다툴 것이고, 검사 측에서는 이 인정되지 않은 사실 부분에 대해서 다투면서 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판결 이후에 검찰이 어떤 뭐 방향성을 조금 바꾼다든지 수사의 속도를 낸다든지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예, 검찰에서의 방향은 계속해서 일단은 기소를 검토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예. 다만 이번 판결을 분수령으로 해서 아무래도 수사에 조금은 더 시간이 이제 조금 빨리 진행이 되고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일어난 황당한 사건인데요. 어제 현충일이었는데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를 내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이제 어제 현충일이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길기가 이제 게시가 됐습니다. 우길기 2개가 게시가 되고, 그리고 가운데에도 이제 이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판관 합동 사기극 이렇게 문구가 게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아파트 주민들, 뭐 아파트 관리실 이런 곳에서도 좀 게시를 이제 내려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현관에 갔더니 현관에는 뭐 지금 현재 집주인이 없다,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행을 가서 없다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공분이 있었고, 관련 이 지금 게시자의
뭐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퍼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런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현재 이 게시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본인이 게시를 한 부분은 뭐 일본을 어떤 지지를 한다거나 이런 취지보다는 본인이 지금 2007년부터 이 지자체와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본인이 2013년 그리고 2016년에 승소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관심을 받기 위해서 게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도 조금 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수용구와의 갈등을 공론화하려고 이런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어쨌든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난해는 3.1절에 세종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걸리는 일도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제재할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습니까?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관한 사용 지침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는 이 시장이 어떠한 이런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퇴장을 요구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조례이고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뭐 처벌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서울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도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세종시라든지 안양시에서는 뭐 이제 동일한 조례를 좀 유사한 조례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게 게시를 한 행위 자체가 5개 광고물법이 있습니다. 이 건물 뭐 외부라든지 이런 곳에 광고물을 게시할 때는 이 허가라든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신고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검토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5개 광고물의 대상이 되는지 이게 이제 법리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공분이 이어지면서 이 개양을 한 사람의 이제 신상털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은 직업군에 근무하는 동명이인이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인적사항, 뭐 이름이라든지 직업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퍼져 나갔는데, 그와 관련해서 마침 동명이인이고 같은 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분이 근무하는 그 직장에 뭐 서버가 다운이 된다든지 이런 조금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신상털기 자체도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형법상 만약에라도 이게 명예훼손이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데 허위사실적시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이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일에는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사건 개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게 2020년 5월 30일 오후 6시 54분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이 64세 박학선이 50대 여성 그리고 30대 이 50대 여성의 딸 이 두 사람을 흉기를 휘둘러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고, 예. 이 박학선 같은 경우에는 이 범행 이후에 차를 타고 도주를 해서 5월 31일 오전 7시 45분경에 남태령역에서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 6월경에 이제 이 구속 상태에서 이제 수사를 받았고 오늘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된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관심이 조금 많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그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박 씨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범죄라고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근거가 뭡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뭐 휴대폰 포렌직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CCTV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범행 이후에 사건에 머문 시간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 흉기를 어디서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근거하에 이게 지금 현재 박학선은 이게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 범행 자체를 계획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게 기소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인정될지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쟁점이 되는 이유가 계획 범행 같은 경우에는 이 살인범죄 양형 기준상에 가중처벌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만약이라도 계획범죄라고 한다면 훨씬 더 엄히 처벌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 결국 사실관계가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초범의 경우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 살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초범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엄히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계획범행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엄히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죄 같은 경우는 예비 의무죄도 처벌을 할 만큼 특히나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아무래도 계획범죄라고 한다면 훨씬 더 형량이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다시 한 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금요일 밤을 맞아 늦은 시간까지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남부 내륙 곳곳에는 20시 전후까지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제주도에 이어 호남과 중부 서해안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된 뒤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곳에 따라 강하게 쏟아지면서 중부지방에는 5에서 50mm, 남부지방에는 최고 60mm, 특히 제주 산간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벼락, 쌀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이 25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주춤하겠고 모레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며 더위도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플러스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정부는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강화 전략으로 한 중앙아 K-실크로드를 추진하고 5개국 정상회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합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으로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3국을 차례로 방문하며 공급망 협력이나 MOU 등 각국과 협력 관계를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현지 수주를 돕기 위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에너지, 광물, 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 등 문서 체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 K-실크로드도 추진됩니다. 중앙아시아에 특화된 첫 외교 전략으로 핵심 광물이나 공적 개발 원조,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그리고 원전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함께하는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에 국내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여당 불참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법정 시한을 앞두고 국회 원구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야 합의가 안 된다고 22대 국회 원구성을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다수결 권리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원구성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많지만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고 헌법과 국회법이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위는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행 당대표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를 이른바 2인 체제 등으로 변경할지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상규 특위위원장은 회의 뒤에 기자들을 만나 급조된 특위가 지도체제를 바꾸는 게 적합한지 등 반대 의견이 나왔고 오는 10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당대회 당심 민심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서는 8대2와 7대3 양쪽 모두 일리가 있어서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의지를 밝힌 당원권 강화 방안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논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친명 일부 중진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낸 건데 이른바 원조 친명이 강성 친명에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원권 강화 논의의 핵심은 그간 의원들만 참여했던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들 의견도 반영할지 여부입니다. 당원 당규 개정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겠다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첫 대선 출마 때부터 함께한 7윤회 출신 김영진 의원이 비공개 의총에 이어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라가 망하는 길이란 격한 표현을 써가며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대의민주주의의 파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는데 초선 의원 등이 중심이 된 강성 친명이나 신명계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일종의 레드팀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당 안에서 이제 당헌 당규는 시대가 달라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당헌 당규가 바뀌는 게 당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 반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고요. 하지만 이 대표는 당원권 강화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후 발생한 당원들의 대거 탈당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도 대중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원권 확대를 위한 토론을 6월 5일 진행을 했었고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라는 데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당원권 강화와 함께 논의되던 대선 출마 시 대표직 사퇴 시한 규정을 더는 다루지 말자는 제안까지 하면서 당원권 논의에만 집중하자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대권 행보 자체엔 대부분 동의하지만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자는 데엔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갈등을 더 부추기면 안 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내 여론 수렴을 마치는 대로 당원 당규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원조 친명을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가 표출되면서 막판까지 이 대표의 고심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정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조선인 강제노역을 설명하라고 권고하자 문화유산으로서 사도광산의 훌륭한 가치를 평가받도록 한국 정부와 정중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도광산을 2차 세계대전 중 강제노동의 현장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와 어떻게 조율할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한 것과 관련해 해양조사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본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국제법과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투표가 종료되는 오늘 자정을 앞두고 투표율이 이미 53%를 넘었다며 역대급 참여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투쟁 투표에서 회원 12만 9,200여 명 가운데 6만 8,03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개원이 등 회원을 대상으로 투쟁 지지 여부와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오늘 자정에 마감합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9일 오후 2시 대표자 대회를 통해 최종 총파업 방침을 결정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신경영 선언 31주년인 오늘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하루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연차를 내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노조 측은 첫 파업인데다 징검다리 연휴인 만큼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연차를 내고 쉬자는 취지라며 참가 규모 추산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연차 투쟁과 상관없이 징검다리 연휴에는 휴가를 많이 쓴다면서 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형수가 수사기관에 남긴 진술조서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황 씨가 이미 알려진 피해자 2명 외에도 제3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공유한 정황을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황의조 씨 관련 영상을 유포했다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 형수 이모 씨. 이 씨가 검찰에서 3차례 조사받고 남긴 진술 조서 일부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조서에서 이 씨는 황의조 씨가 알려진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한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며 황의조 씨 휴대전화에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고 이를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 2명과는 다른 제3의 인물입니다. 이 씨는 불에 탄 아이폰 포렌식을 검색할 정도로 자료 삭제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검찰이 이유를 묻자 휴대전화에 황의조 씨 성관계 영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협박 사건이 터진 이후 황 씨가 영상 속 피해자들보다 제3의 피해자 사진이 유포될 것을 더 우려했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다만 이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황 씨가 불법 촬영이나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1심 말미에 가가지고 바꾼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황의조 씨한테 용서받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명약관화한 거 아닌가. 황 씨 형수는 벌써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황 씨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송치 전 출국 금지가 해제돼 영국으로 출국했고 최근까지도 튀르키예에 머무르며 선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기소는커녕 추가 조사조차 기약이 없어 보인다며 처분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기소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게 피해자에게 그나마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2차 피해가 크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한다며 형수 이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수의 2심 선고는 오는 26일 이루어집니다. YTN 김철입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나 지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을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 협의 등으로 고소하거나 진정을 냈습니다. 현재 김해 중부경찰서에 고소장 2건, 밀양경찰서에 진정서 3건이 각각 접수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중학생들을 유인해서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유흥업소 업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늘 청소년 성보호법상 성폭행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유흥업소 사장 40대 남성 A씨와 직원 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난 중학생 2명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데려가 감금하고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된 아이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데리고 있던 A씨의 여자친구도 함께 불구속 송치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 업소 손님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충일에 우길기를 대걸어 논란을 일으킨 아파트 입주민의 신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동명이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포동에 있는 한 피부과 의원은 우길기를 건 아파트 입주민과 원장의 이름이 같아 오해받고 있다며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우길기를 건 아파트 입주민은 해당 의원이 아닌 부산의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짝퉁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팔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사기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붙잡아 30대 남성인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20여 개월 동안 온라인 쇼핑몰 19곳을 운영하며 가품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팔아 2만 4천여 명에게서 49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줄이 막혔을 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이른바 브릿지론 상품에 투자하라며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명 경제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대출 상담사와 농협은행 직원이 공모했는데요. 피해 금액은 200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모 씨는 SNS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농협은행 직원 A씨에게서 솔깃한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브릿지론에 투자하면 연수익 20%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김 씨는 A씨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름난 인사였던 데다 소유한 부동산만 수백 채라는 말을 믿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과시를 많이 했고요. 슈퍼카를 탄다라든지 부동산이 약 300개 이상의 부동산을 계약을 했다라면서 계약서를 공개를 한다라든지 더더욱이 중요했던 거는 농협중앙에 다닌다고 자기가 그 과시를 하면서 지인들의 대출까지 풀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수익이 지급되자 김 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150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수익과 원금을 받기는커녕 A씨와는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잠적한 A씨 일당이 운영하던 사무실입니다. 지금은 텅 비어있고 문도 잠겨져 있습니다. 사람들 나가서 이렇게 울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뭐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대답을 하다니.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와 같은 피해를 본 이들은 전국적으로 40여 명.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50억 원에 달합니다. 유명 경제방송에도 출연하며 A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했던 자칭 대출 상담사는 이미 구속됐습니다. 농협은행 직원이라던 A씨는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황.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IT 부서에 근무하던 A씨가 휴직 기간에 한 일이라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앞서 정부는 경북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탐사 성공률이 20%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률 20%라는 숫자가 발표되자 일부 전문가들은 실패 확률이 80%라는 말도 된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액트지오가 추정한 매장가스와 석유는 최대 140억 배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 29년, 그리고 석유는 4년 동안 쓸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양은 지난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양인데요. 금색이 최고 규모인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역시 경제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998년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이 발견됐을 때 당시 정부는 1조 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전망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전례가 있습니다. 개발 비용으로 1조 2천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당시 생산량은 연간 소비의 3%에 불과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경북 포항 앞바다 수면 1km 아래 심해 시추 한 공에 1,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시추공 5개를 뚫으면 최소 5천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차라리 이 돈으로 에너지를 수입하는 게 낫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 심해 가스전을 분석한 엑스지오사의 아브레오 고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매우 유망하다면서도 경제성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명확한 답을 주러 왔다는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오 고문이 한국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동해의 석유와 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당사자입니다. 아브레오 고문은 기존의 석유공사가 시추공을 뚫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매장 가능성이 유망한 구조 7개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Ulan Basin is highly prospective. Has the presence of all the key main elements already tested in wells. 아브레오 고문이 밝힌 제반 요소는 저류층과 덮개암, 기반암, 트랩 4가지로 이를 동해 심해에서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높은 가능성을 보고 이미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성공률 20%는 높은 수준이라며 유망 구조 7개를 도출한 만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answer is, don't get me wrong, is still risky, right? It's 20%, meaning there's 80% chance that it will not work. If there was one prospect out there, I didn't want to drill it. 다만 기존 유정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Frontier basing means we haven't found sizable economic hydrocarbons yet. So then has more risk. 추정되는 매장량 규모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까지 편차가 큰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레우 고문은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 데이터를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지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탐사 개발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안 장관에게 한국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과도한 논란이 프로젝트 추진에 지장이 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의 유망성과 시추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직접 방한한 아브레우 고문의 사의를 표하면서 성공적인 탐사와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벤처 생태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모태펀드를 통해 2조 8천억 원 규모 벤처 펀드를 조성해서 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8천억 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서 1,000억 원 이상의 세컨더리 전용 펀드를 만들어 회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에 비해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는 지역 창업 생태계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라며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 지역 전용 벤처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2일부터 9일 동안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한 결과 1000여 건의 하자가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하자는 대부분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의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큰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대신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절차 과정에 걸림돌이었던 파리 노선 복수 항공사 취향 문제가 해결돼 대체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 항공이 곧 파리 취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와 협의를 해온 국토교통부는 파리 노선에 한국 항공사 3곳의 취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위한 13번째 승인국인 유럽연합 EU의 승인 가능성도 커졌는데 EU 승인만 이루어지면 마지막으로 미국의 승인만 남게 됩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이 전 부지사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뇌물과 정치자금을 지원받고 사기업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만 편파적으로 취사 선택한 걸로 보인다며 이화영 검찰회유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작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거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의 중형 선고에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의혹의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 맞춰졌다고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재판부 판결을 선뜻 인정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 회유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재판부가 검찰 주장 상당 부분을 받아들인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론이 아닌 1심 판단이 나온 단계란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진행될 상급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내렸고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의혹을 넘어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 1심 결과를 고리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한 겁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십시오.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특검을 내놓은 속내는 이 대표를 위한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자는 거라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압력 행사를 멈추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같은 사건의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에게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한동안 잦아들던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불씨를 키우려는 여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야당의 신경전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4월 석방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은 지난 4일 재판을 마친 뒤 자택 앞 주점에서 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다가 0시 35분쯤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재판부는 위반이 반복되면 앞으로 과태료를 검토하겠다며 경각심을 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을 두고 김 여사의 순수 기내식비는 6천만여 원이 아니라 전체의 4.8%인 105만 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기내식 비용 상세 내용을 공개하며 전체 순방 인원의 기내식 비용은 6,200여만 원이 아니라 이 가운데 2,100만여 원으로 나머지는 운송비와 보관료 등으로 책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표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순방 전인 2018년 10월에 보낸 초청장을 공개하며 외교가에선 셀프 초청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경기 용인갑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재산 신고를 하면서 금액을 축소해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6월에 들어서자마자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앞으로 닥칠 폭염의 예고편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올여름 폭염이 평년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7월에는 많은 비까지 겹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혜온 기자입니다. 30도 안팎의 이른 더위는 여름 전부터 찾아왔습니다.
4월 중순 서울의 낮 기온이 29.4도까지 치솟으며 관측 이래 가장 더운 4월의 봄 날씨를 기록했고 5월에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이 많았습니다. 6월이 시작되자마자 30도를 웃돌며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폭염 연구센터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올여름 폭염 전망을 내놨습니다. 7월과 8월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평년 수준인 10.2일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밤사이 열대야도 더 잦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서양의 해수면 온도나 여러 가지 엘니뇨 정보 같은 것, 또 전지구 그 기후 예측 모델의 정보들을 이제 다 넣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만든 정보입니다. 훈련한 거는 이제 7월, 8월에 대한 폭염 일수입니다. 평년보다 좀 더 많은 수준이다라는. 인공지능으로 예측한 올 여름은 6월에도 장마 전 33도를 웃도는 폭염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비가 소강 상태일 때는 폭염과 열대야 발생이 잦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장마 뒤 8월에는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예년보다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온난화 경향이 심해져 심한 폭염과 함께 강한 폭우가 겹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아주 기록적인 수준은 아니겠지만 올해도 상당히 좀 덥다. 그리고 평년보다 많을 거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폭염하고 호우가 7월에는 혼조하면서 우리가 좀 복합적인 재해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나. 엘니뇨와 라니냐가 교차하고 온난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올여름. 어느 때보다 철저한 재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적으로 제작한 대형 우주선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시험 비행한 뒤에 돌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화성으로 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오전 7시 50분, 미 텍사스주 남부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 길이 122m 대형 발사체가 불꽃을 뿜어내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3분 후엔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랫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 스타쉽에서 분리됩니다. 스타쉽 본체는 고도 210km에 도달해 예정된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한 뒤 발사 후 40분쯤부터는 고도를 낮추며 대기권에 재진입해 바다에 착수하는 스플래시다운에 성공합니다. 폭발 없이 70분 정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겁니다. Made it through re-entry and did its first ever landing burn. 슈퍼헤비 로켓도 멕시코만에 연착륙해 발사 후 8분 만에 비행 테스트의 주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인류의 화성 여행과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상용화를 향한 노정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스페이스X가 제작한 화성 탐사선 스타쉽의 시험 비행은 이번이 4번째. 지난 3월 3번째 시험 비행에서는 지구 궤도 비행 후 대기권에 재진입해 하강하다가 폭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차례 시험 비행도 각각 4분과 8분 만에 폭발과 함께 실패로 끝났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려고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 임무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17년간 태극마크를 달았던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이번 주말에 미뤄뒀던 국가대표 은퇴식을 치릅니다. 김연경은 내일 오후 2시 잠실체육관에서 과거 올림픽 무대를 함께 누볐던 김수지와 양효진, 황현주 등 대표팀 선후배와 팀을 나눠 국가대표 은퇴 경기를 치르고 이어서 공식 은퇴식을 진행합니다. 미디어데이에 나온 김연경 선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사실 눈물이 좀 많은 편은 아니고 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지금도 또 은퇴라는 좀 단어를 또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살짝의 조금 좀 뭔가의 좀 묵직함이 좀 이제 좀 감정적으로 좀 제가 좀 원래 MBTI가 T인데 좀 약간 F로 좀 변하는 느낌이 돼서 그러니까 눈치 없이 또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종목으로 채택됐던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롤,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요. 대회 우승자이며 세계 최강자로 평가받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전설의 전당 헌액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최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으로 꼽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과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연속 우승한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현존 최강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이상혁 선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전설의 전당 초대 헌액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설의 전당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세운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 게임 제작사가 올해 발족한 것입니다. 기념식에 참가한 페이커 선수는 토크쇼를 통해 꾸준히 정상의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팬들의 사랑을 꼽았습니다. 팬분들의 이런 사랑을 많이 받는 게 되게 흔치 않은 일이고 팬분들을 좀 즐겁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좀 동기부여인 것 같습니다. 전설의 전당 헌액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페이커 신전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패배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해 도전을 하면서 다시 그거를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고 꾸준함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은 나이대임에도 되게 더 크고 어른 같은 모습이 되게 좀 존경할 만하다. 페이커 화이팅! 17살에 데뷔한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창의적인 플레이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0년 이상 활약하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 생활을 하면서 굴곡이 되게 많았고요. 많이 이겨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업적들을 뒤로 한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 같고요. 앞으로 있을 경기들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게이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된 페이커. 연말에 열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2연속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강현입니다. 군복무 중인 BTS 멤버 정국이 팬들을 위한 새 디지털 싱글 Never Let Go를 발표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 노래는 정국이 입대 전에 녹음한 곡으로 팬덤인 아미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노래라고 밝혔습니다. 정국도 오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서 벌써 데뷔 11주년이 다가왔다며 늘 함께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DJ 겸 음악 프로듀서 패기구가 오늘 첫 정규 앨범 I Hear You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2016년 첫 미니 음반 발매 이후 패기구가 8년 만에 내놓은 정규 앨범입니다. 모든 인구가 동료 됐음을 부리게 합니다. 김수현 캐스터, 주말인 내일 비 소식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곳에 따라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 자락, 우박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남부지방에 최고 60mm가 되겠고 중부지방에도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 휴일인 모레는 차츰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휴일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이 더울 때는 시원한 음식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원한 국물을 쫙 들이키면 더위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메밀국수가 먹고 싶네요. 아, 메밀국수 좋죠. 시원한 국물도 국물이지만 메밀 자체가 찬 성질의 음식이라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쵸. 또 제가 알아보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질병과 노화 예방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고혈압과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더워지는 여름 메밀 드시면서 더위도 식히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